제2차 세계대전. 머리에 쏙쏙 들어가게 제가 짚어볼 테니까 몸풀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해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영국하고 프랑스가 꼼짝하고 아유 뜨거워 이러고 참고 있으니까 피통 마통 게이지 꽉 채워가지고 다 쓸어버리자.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3자 동맹 축구계로 부르는 거예요. 히틀러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최악의 결정을 하죠. 150만 대군을 독소전쟁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합니다. 폭발하죠 진짜. 그래서 미국이 야 우리 이제 참전해. 축구국 전체에 대해서 그냥 전쟁 선포하고 자 이제 42년으로 넘어갑시다. 42년 1월달 일본이 진주만 공습과 동시에 그냥 동남아시아 영연방 지역들 막 공격을 막 하고 막 하는데 여긴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게 어떤 절차와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게 있어요. 계획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고 민간 피해를 계산하고 근데 일본은 그게 아니야. 그냥 막 공격하는 거 아니야. 놈들이에요. 그래갖고 1942년 4월까지 필리핀, 버마, 말라야, 동인도, 싱가포르 여기를 공격을 해서 다 차지한 거야. 그리고 수건이었던 천연자원의 보고 어디에요? 인도네시아까지 낼름 이렇게 해서 먹는 거죠. 그럼 그동안 미군은 뭐하냐? 저 일본이 저 하고 있을 동안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켜야 될 룰이 있다고. 아무리 급해도 미군은 그 절차를 지키는 거예요. 올바른 작전으로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적게 해서 한 번에 끝낼 수 있도록. 그 준비가 42년 5월쯤에 끝났어. 그래갖고 어디서 무슨 전투를 합니까? 산호의 해전. 여기서 일본 해군을 먼저 딱 저지를 하죠. 일본 해군의 전세가 딱 막히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바로 역전이 되죠. 그리하야 발발한 해전 뭡니까? 우리 이름은 다 알고 있죠. 미드웨이 해전. 일본이 미 태평양 함대 전멸시키자 이런 허황된 목표를 가지고 1942년 6월 4일에 다 끌어모아가지고 북태평양 미드웨이 섬에 주둔 중인 미군을 공격하죠. 근데 미국도 저번처럼 이제 당하진 않죠. 특히 일본의 그 아무 해독에 성공을 해서 언제 어디서 왜 누가 올 것인지 그걸 이제 알아요. 그래서 이때 뭐 일본 피해를 크게 입죠. 뇌격기 부대도 전멸되고 큰 피해를 일본이 입고 결국 미드웨이 해전은 미국의 승리로 끝난다. 1942년 7월이 되자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발생하기 시작하고 특히 북아프리카 전선에서는 전세를 뒤바꿀 인상적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집트로 향하는 길목에서 밀고 당기기를 반복하던 독일군과 영국군. 이집트 지중해 연안의 주요 요충지 엘 알라메인에서 지상 최대의 전차전이 발발하고 독일의 롬멜과 영국의 몽고메리가 맞붙었다. 북아프리카 전세를 뒤엎을 두 전선의 대결은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양측 모두 병력이 녹아내릴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처참했던 전투의 결과는 결국 독일군의 패배로 끝이 난다. 한편 전장의 남쪽 코카서스의 서기를 노린 독일군은 이를 저지하려던 소련군과 방어선인 스탈린그라드에서 다시 한번 맞붙게 되는데 엄청난 총성과 폭발음이 도시를 뒤흔들고 시가전으로 인해 민간인들의 피해가 급증하자 평화로웠던 도시 스탈린그라드는 참혹한 전장으로 변해버렸다. 8개월 넘게 지속된 전투는 200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낳았지만 소련군의 극적인 승리로 2차 대전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 사건으로 기록됐다. 같은 해 11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의 발악은 점점 심해지고 연이은 패전에도 불구하고 더 적극적인 공세로 나서는데 미국과 호주의 해상로를 위협하고 호주 공습을 위한 발판으로 과달카나를 점찍은 일본. 이곳에 항공기지 건설을 목표로 인근의 미군 비행장을 공격해 공중 기습의 루트를 막아버리는데 이에 미 해병대가 상륙 6개월 넘게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결국 일본군은 퇴각을 결정 태평양 전쟁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43년 5월은 뭐냐면 연합군 공격으로 이제 북아프리카에 있던 독일군이 퇴각을 시작해요. 북아프리카의 환경 혹독하죠. 우리가 그 러시아 겨울 생각하니까 별거 아닐 것 같지만 아유 여기 힘들죠. 사막에 여러분 잠깐만 있어 보세요.
그냥 온몸에 수분이 다 날아가는 느낌이라 그러잖아요. 사막의 여우도 여기서 견디기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엘 알라마인에서 패배한 후에 연합군이 모로코에 상륙을 하고 튀니지 일대에서 독일군이 이제 포위가 되죠. 대세는 이미 연합군으로 기울은 지 오래고 결국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이 이제 물러납니다. 물론 이때도 히틀러는 뭐 하고 있었느냐? 항상 해왔던 대로 히스테리 부리고 화내고 소리치고 있었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한 전투가 하나 발생해요. 43년 7월에 독일하고 소련하고 전차 대 전차로 크게 맞붙습니다. 쿠르스크 전투죠. 독일은 이때 이미 패배할 거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독일은 이때 회광반조라고 그러잖아요.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죽기 전에 눈이 또랑또랑해지고 힘이 돌아오는 거. 동부전선하고 서부전선에서 독일군이 마치 회광반조한 것처럼 마지막 역습을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마지막 역습이니까 그냥 가진 거, 있는 거, 없는 거 다 때려 부어가지고 동부전선 역습, 그게 바로 쿠르스크 전투 아닙니까? 전투와 작전의 화려함에 매료되는 팬들도 많지만 군대가 정치의 손을 벗어나서 자신만의 길을 가면 얼마나 큰 무모한 비극이 생길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아둔한 전투이기도 합니다. 쿠르스크 전투는 스탈린그라드 전투 패배 이후에 점차 소련군의 우세로 흘러가던 동부전선의 전세를 완성시키죠. 뒤집어 보려고 뭐 발버둥 쳤는데 뒤집기는커녕 관뚜껑 닫아버렸죠. 한 달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에 단일 전선에서 양군 합해서 병력이 200만, 전차 약 6,000대, 항공기 4,500대, 이게 이제 충돌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런 전투가 나오기 힘들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특히 괴물급 화력을 내뿜는 중형 전차들이 여기서 이제 대결을 해서 두고두고 드라마, 소설, 영화에서 이 전투의 장면들을 써먹죠. 이 전투에서 패배한 독일군은 동부전선의 기갑전력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고 다시는 공격다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독일군이 퇴각하자 연합군은 시칠리아에 입성, 이탈리아를 공격하고 지원병으로 나선 독일군과 밀고 밀리는 싸움을 반복하는데 연이은 패배로 자국 내 인지도가 곤두박질한 무솔리니는 알프스로 유배 아닌 유배를 떠나게 되고 파람 앞에 등불 같은 이탈리아를 두고 연합군과 독일군의 각축전이 시작되는데 독일군의 반격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운명이 기울어진 이탈리아 전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탈리아는 항복을 결정하고 로마에 입성한 연합군에게 이탈리아 국민들은 환호한다. 연이은 승전으로 승기를 잡은 미국은 중부 태평양으로의 진출을 위해 일본을 더욱 압박하기 시작하고 거점 지역이던 일본의 거대 콘크리트 요새 타라와를 탈환하기 위해 엄청난 작전을 계획하는데 바로 태평양에서 펼쳐진 미국의 첫 대규모 상륙 작전. 엄청난 사상자 발생과 함께 큰 피해를 입었지만 작전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미군은 타라와에 상륙하게 된다. 추축국의 폐색이 짙어지고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시되자 이집트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수뇌부의 회담이 성사되는데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 중화민국 총통 장제스가 만나 전쟁 후 처리 문제와 대일 작전을 상의한다. 근데 우리가 이 카이로 회담에 앞으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카이로 회담에서 일본 어떻게 할 거냐. 야, 일본 공격하자. 이 결정이 나왔고 대한민국 독립이 이 카이로 회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회담인데 이것은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 44년 6월로 넘어갑니다. 독일의 패전이 이제는 확실합니다. 44년 6월에 뭐 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했다. 그리고 바그라티온 작전, 굉장히 상징적인 작전으로 볼 수 있는데 1944년 외우기도 좋아. 6월 6일이야. 6월 6일에 연합군의 유럽 대륙 진출로를 열어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륙작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시작됩니다. 총 지휘는 아이젠하워 장군이 했죠. 나중에 대통령이 되는. 이 작전의 규모는 사람만 갖고 얘기해도 알 수 있어요. 38만 명이 투입이 됐고 총 전사상자가 11만 명이 넘게 나와요. 그야말로 땅과 피를 맞바꾼 상륙작전이었죠.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퇴각한 후에 서부전선 방어를 맡고 있던 독일의 그 롬멜 장군,
독일군 방어 지휘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연합군이 어디로 상륙할지를 모르겠어. 내셔널 아카이브에 가면 독일군의 방어 계획이 있는데 정말 계획이 이만큼 있어요. 해안마다. 얼마나 독일 놈들이 이걸 잘 그려놨냐면 해안 지도, 그 다음에 해안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거기 있는 집, 바위까지 다 그려놨어요. 이만큼 있다는 거 다 준비했다는 거,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니까. 거기다 또 지뢰 깔아놨지, 해안 장애물, 해안포, 야포, 진치, 철조망 다 깔아놓고 대비를 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다 준비하는 것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방어를 할 때는 적이 올 곳으로 집중해서 대비해라. 이건 포기해라. 근데 그거는 말이 그런 거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대비하면 공격하는 쪽도 피해가 커요. 독일은 그걸 해냈어. 모든 해안에 그걸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래갖고 연합군이 상륙 당일날부터 진짜 피해가 엄청 컸죠. 진짜 피와 살이 거기다 갈려. 파도가, 빨간색 파도가 쳤대잖아요. 그것을 각오를 한 거죠. 그리고 상륙에 성공을 해서 이제 유럽 대륙으로, 프랑스로 진격을 개시합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44년 6월 22일 하면 노르망디만 보잖아요. 영화도 그거밖에 없어. 근데 소련도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련도 반격한다? 내륙에서 대반격을 시도합니다. 소련도 이때 독일군을 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동부전선의 북쪽과 남쪽에서 독일이 이제 퇴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소련은 지금 뭘 하고 싶냐면 베를린으로 진격하고 싶어. 딱 들어가고 개선문 통과하고 독일을 먹어버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제 중부전선에 있는 벨라루스를 여기를 탈환을 하면서 독일군을 여기서 포위 경멸을 하면 딱 좋을 것 같아. 독일군도 근데 빠꼼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걸 알았어. 그래갖고 계속 소련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근데 소련도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하냐면 막 거짓말로 막 무선 보내고 들으라고 일부러. 그 다음에 부대 이동을 엉뚱한 대로 하는 것처럼 하고 기만작전 펼치는 거죠. 양동작전 하고. 그리고 동시에 독일군 폭격하고 독일군 후방의 보급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뭐 특수부대 보내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의 민스크를 점령을 해서 후방의 보급로 퇴로를 완전히 차단을 해버린 거죠. 이 작전 계획 잘 세웠어요, 소련군이. 게다가 적개심이 활활 타오르났어요. 바르바로사 작전에 복수하는 것이 이 작전의 의미다. 스탈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3년 전에 소련이 공격당한 날 있잖아요. 그 날에 맞춰서 그러니까 작전을 개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감정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요. 사람이 누군가를 공격을 할 때는 그 감정의 힘 무시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됐느냐? 박살이 났죠. 개박살이 났습니다. 개박살이 난 상태에서 44년 8월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바그라티온 작전의 성공으로 유럽 대륙에 안착한 연합군은 양동작전을 실행해 독일을 점차 포위하기 시작하고, 이어 그들에게 상징적인 의미였던 파리를 탈환하는 데 성공한다. 점령당한 지 4년 만에 자유를 찾은 파리는 환호했고, 독일의 괴뢰 정권인 비시 프랑스도 막을 내렸다. 프랑스 탈환에 이어 벨기에, 네덜란드의 독일군까지 박살내면서 진격한 연합군은 어느새 독일 본토 턱밑까지 쫓아와 히틀러를 압박하게 되는데, 어떻게든 전세를 뒤집어야 했던 독일. 4년 전 프랑스를 점령할 때 큰 효과를 봤던 우회작전 아르덴 공세로 역전을 꿈꾸고, 남은 군대와 자원을 총동원해 반격하는 히틀러의 작전은 연합군의 진격에 제동을 걸게 된다. 그러나 미국의 끝이 없는 물량 공세와 연합군의 기세에 밀려 독일군은 맥없이 후퇴하고, 이어진 패튼 장군의 결정타로 히틀러의 반격은 실패로 끝났다. 어느덧 태평양 전쟁 또한 끝이 보이기 시작하고, 버마 전선, 필리핀 전선에서 성공적으로 일본을 격퇴시킨 미국은 이제 일본 본토와 가까운 남동쪽 전략적 이웃층지로 손꼽히던 이오지마 섬을 공격하게 된다. 끈질기게 버티는 일본군을 단숨에 제압하기 위해 하루 800톤이 넘는 엄청난 폭탄을 퍼부은 미국. 이에 일본 역시 남은 병력을 모조리 투입해 실로 엄청난 스케일의 처절한 전투가 펼쳐진다. 한 달이 넘게 수만 명의 사상자를 내고 결국 미군은 이오지마를 점령한다. 자, 이제 45년 4월이 됐습니다. 사실 시작한 전쟁은
죽어야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독일군이 사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연합군과 이때 막 싸우고 있었잖아요. 뭐 싸운다기보다는 이게 언제 베를린으로 들어올지 모르면서 그냥 영혼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싸워야 되니까. 전세는 뭐 이미 기울었고. 근데 전쟁을 이걸 항복을 해야 되잖아. 항복을 안 하네. 그러니까 연합군도 계속해서 공격할 수 없고 불필요한 피해만 계속 쌓여가는 거죠. 전세가 이미 기울어졌는데 이게 끝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국 히틀러가 벙커에서 자살함으로써 끝납니다. 그리고 무솔리니는 화려한 부활의 망상을 꿈꿨지만 암살당하죠. 세상을 혼돈에 빠뜨렸던 이 두 빌런이 그렇게 생을 강제적으로 마감당합니다. 대개 졸렬한 자가 어이없는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차지해서 벌인 이 악한들의 전쟁은 그 악한 빌런이 죽어야 끝나는 법이죠. 1945년 8월 비극적인 결정,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이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죠. 독일과 이탈리아 두 추축국은 이미 항복한 상태였어요. 일본만 남은 거예요. 유럽과 태평양 전선 양쪽에서 싸우느라고 미국은 이제 피로가 쌓여 있었어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일본과 협상을 해서 한 방에 끝내느냐 아니면 지루하게 계속해서 전투를 벌여나가느냐. 그러나 어떠한 선택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은 정치적으로 끝까지 버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군사적으로 물리적으로도 이오지마 오키나와에서 보니까 와 이건 안 되겠어. 이오지마에서 오키나와에서 지금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미국은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감당해야 될 정치적인 비난이 되게 크겠다. 빨리 못 끝내서. 그래서 결국 1945년 8월에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죠. 미 항공대가 한 군데를 더 선정을 해서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두 발의 원자폭탄이 일본에 떨어지죠. 비극입니다. 비극이라는 말 외에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전쟁도 작전도 승리도 패전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그 자체로 비극인 것이죠. 그리고 그 비극의 당사자인 일본은 이제 정신 차리고 바로 항복합니다. 9월 달에 미국 전함 미주리호 위에서 항복을 선언하죠. 이로써 지옥 같았던 제2차 세계대전 6년간의 전쟁이 드디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약간 복습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살아오면서 조금씩 들었던 그 기억들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히 훑은 것이고, 그리고 우리 코너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제2차 세계대전의 도화선이 된 그 남들. 첫 번째 남남남의 주인공은 나쁜 남입니다. 세상 나쁜 남 히틀러. 우리 시대의 평화가 도래했도다. 종이 한 장 달랑. 그 문서치고는 좀 허접하지 않아요? 사실은 히틀러는 이 위넨 협정을 시작으로 해서 자신이 정권을 잡을 때부터 꿈꿔왔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유럽 전쟁을 꿈꾸고 조금씩 실행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